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아침에 자녀들이 달아준 카네이션 가슴에 꽂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안 꽂아줬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카네이션이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많이 노력해야겠죠. 오늘은 문자로 우리가 어떤 어른이 돼야겠다, 이런 다짐의 글을 받아볼까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우리 시대의 어른,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셨죠. 임명진 목사 연결해서 어른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고마움과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오늘 아침 도로가 촉촉히 젖어 있는데요. 미끄럼 사고가 조금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안해 출근길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잠실대교 북단로 남단 방면 중간점 2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처근이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이 조금 혼잡하니까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가양대교 영동 청담도가 아직은 남단부터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도 천호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 이동하는데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 이전부터 마포대교까지는 이미 시속 20-30km 안팎인데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산기교부터 마장교를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봉당 과천간으로는 사기 나들목에서 상하벌 지하도로 지나 지금 양재 나들목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오늘 아침에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살펴보는 순서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오늘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지난번 3월 말에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관련 끝장 토론을 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때 푸드트럭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공인인증서였습니다. 예. 공인인증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히 외국인들이 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이게 없어서 천성이 코트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못 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이달 말부터 5월 말이죠. 5월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즉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이 공인인증서 사용 없이 쇼핑하는 게 6월 중순, 7월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계속 강조하고 지적을 하니까 일처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네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잘 된 거죠. 그러죠? 불편한 점도 많이 줄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는 금액이 30만 원 넘어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 원 넘게 되면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때문에 외국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30만 원 이상의 인터넷 쇼핑 우리나라 거를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공인인증서가.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풀리게 되니까 이 외국인과 해외 소비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인터넷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쇼핑업계가 앞으로 이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 온라인 쇼핑몰 여기에 지금 시스템 구축, 설비 개선 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달 말이니까 이제 다음 달 6월, 7월부터 해서 과연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쓸까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계좌 송금 같은 거 할 때 예. 30만 원 이상 뭐 이런 거 온라인 이체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아. 보안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거죠? 어떤 겁니까? 환율 뉴스입니다. 환율 뉴스. 환율. 최근 아, 이게 문제죠. 원화 강세 예. 환율 하락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1,030원은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이 환율은 진짜 아무도 모른대요. 예. 그렇습니다. 1,030원 그냥 깨졌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7.87원 80전 떨어진 1,022원 5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1,022원. 2008년 8월 7일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예. 하락폭도 하락폭이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42원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1,030원이 깨지고 1,022원까지 그냥 수직을 하락을 하니까 이 다수의 외환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은 일단 1,000원 선까지는 열어놓자. 1,0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삼는 여기까지도 원화 강세 수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원화 강세가 급하게 진행되니까요. 예.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 뭐 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 주가가 왜냐면 이제 수출 가격이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이 원화 강세가 또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근데 원화 강세라면 그거 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현재 한국 경제 지표도 좋고 또 경상수지 흑자가 워낙 뭐 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달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흔해지고 원화가 귀해지는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건데요. 외환 보유액도 벌써 10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서 4월 말 현재 3,558억 달러 정도까지도 왔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부터입니다. 이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이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어떻게든 맞서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이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도 없고 이게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중소기업들이 이제 올해 연초부터 해서 달러당 1,030원을 굉장한 지지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 떨어지면은 수출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환손실. 그러니까 이미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이게 근데 실은 이 원화 강세라는 게 환율 하락이 되면 수출은 악되지만 내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 내수로 맞춰서 경제를 굴리게 되는데 현재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워낙 줄어서 역시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요즘 흡연자들 담배 피시는 분들 이래저래 무슨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아이고 요새 사람 취급 못 받죠. 저 담배 피는데 아니 바깥에서 그렇죠? 담배 피워도 눈치를 봐야 되니 이게 예. 예, 저도 교수님 답답해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예, 이 때문인지는 맞죠. 몰라도 보셨죠. 예. 이게 담배값이 전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담배 피는 분들 많이 줄었다는 뜻인데요. 예. 금융투자업계 통계청에 따르면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지난해 담배 소비 규모는 월 평균 17,263원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소비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17,263원.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할 텐데 2005년에는 전체 가계 소비 중에서 1%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2만 원 이상 담배값을 썼는데 예. 이후에 뭐 2008년에 0.96%, 2010년에 0.8%에서 꾸준히 담배 가격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담배를 끊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네. 노력을 해보겠는데 약속은 못 네. 드리겠어요. 담배 끊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배우질 말아야지 이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학생이나 아이들을
사업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너무 자기 밥그릇만 좀 챙기기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그 어린 학생들이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바닷속 안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위에서는 그 치열한 경쟁이 너무 밥그릇의 경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이 말한 거에 책임을 질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기적이다 말하는데 요즘엔 누가 이기적인지 모르겠고 어른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고 더 안 나게 운전이나 그런 것도 더 조심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바로 그 이유,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붉은색 카네이션 가슴에 달아줄 자녀 잃은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 정말 오늘 같은 날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미안해서 이 카네이션 가슴에 달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속상해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대체 우리 사회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떻게 이게 수습해 나가야 될지 그것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 교회 임명진 목사 연결해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무엇부터 반성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반성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벌써 이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 참담하고 비통한 그런 한 달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외출하는 것도 다 조심하고, 식당도, 다 지금 파리를 날리고 있다. 온 국민이 지금 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거 의뢰 올 게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이게 지금, 안전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등한히 해왔고, 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이 설마라는 생각, 나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런 생각,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 이런 그 의식이 뿌리 깊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물질 중심의 황금만능주의 생각,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좋다. 돈 버는데 어떤 수단이 해도 좋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번에 세월호도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많이 실었다든지, 내부를 개조했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안전교육 같은 거, 54만 밖에 쓰질 않았다니, 이게 다 돈에 얽혀져 있는, 그거 다 쓸데없는데 왜 돈 들이느냐,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좋다, 이런 생각 같은 거. 우리 사회에 지금,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 이거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이번 사고로 이게 표출된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또 어른들, 특별히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책임이 다 크다. 이제 그런 생각, 세월호 선장, 또 관계자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참 죄인된 그런 심정 모두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결정판이 제가 볼 때에는 그 속옷바람으로 배에서 막 뛰어내리던 이준석이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자신의 모습이죠. 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그것이 지금 공공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책임의식,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의 책임의식,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우리가 다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책임, 공공의식, 남을 앞세우는 이런 마음 이런 게 지금 부족한 우리 사회의 우리들 모습의 그 자화상이 이준석이라는 그 선장의 모습이죠. 저는 뭐 그분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뭐 직접적인 이 사고에 책임이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사람에게만 손가락질하기에는 우리들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이 공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네. 이게 수준 이하의 비상식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 그 앞에서 옆에서 그 기념사진 찍자 그러질 않나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나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 이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윤리위원장을 한 뭐 2년 했습니다만은 뭐 저 자신도 뭐 잘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뭐 라면 먹은 장관도 문제고 뭐 다 뭐 기념사진 찍자고 한 뭐 고위 공무원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공무원 중에는 말입니다. 예. 대통령 안보실장의 문제가 참 저는 그 태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거 자기는 안보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국가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이 국가 안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국가 안보가 뭔지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안보실장한 거 아닌가? 나는 이게 굉장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그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정치인 중에는 저는 야당 대표인데 예.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뭐 통렬히 사과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사과가 좀 부진하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번 책임은 야당도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책임입니다. 예. 그러면 국정감사 왜 합니까? 해경 감사 했었어야죠. 제대로 했었어야죠, 이거.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대안을 내놨어야죠. 난 뭐 야당에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다는 얘기나 들어보질 못했어요. 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서, 여당만 탓하고 대통령만 탓하는 이 자세는 이게 국민들 보기에 이게 참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태도다. 우리 야당도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 야당이 역할이 그건데. 그러니까 나는 뭐 대표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사람 공무원 중에 한 사람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윗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다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을 더군다나 뭐 무슨 대단한 그런 의식이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지금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사실은 우리는 거의 모든 정권에서 참사를 겪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YS 정권 같은 경우에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에 참사를 겪었고 서해 페리오도 있었죠. 그죠? 예. 김대중 정권 때는 시랜드 네. 유치원 학생들이 불에 타 네. 죽는 참사를 겪었고 그 노무현 정권 때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정권 이 모든 정치권이 학습 효과, 교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때만 반짝해요. 냄비 죽 끓듯이. 예. 이거를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뭐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다. 국가 기초를 다시 놓겠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국민의 의식의 문제라든지 법률의 문제라든지 뭐 공무원들의 자세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광범위하게 이 지혜를 모으고 토론을 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그냥 정부가 불쑥불쑥 한마디 무슨 안전총리 산하에 뭘 만들겠다. 옛날에도 우리 듣던 얘기예요. 무슨 사고만 나면 무슨 정부를 뭐 부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게 조금 좀 더 진지하게
모든 국민들의 여야, 시민사회,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전문가들 참여를 해서, 대책을 내려야지. 이렇게 또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어려운 이 위기만 모면해 보려고, 임시방편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또 실패할 수 있다, 이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직업윤리의 실종도 큰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네. 우리 이준석이라는 선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네. 직업윤리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들 말이에요. 네. 이게 흔히 관피아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 별별 관피아가 다 있더라고요. 해피아, 모피아, 네, 상피아, 교피아. 이것도 사실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뿌리 그렇습니다. 뽑습니까, 이거? 그거 지금 어떤 이번 해치를 해보겠다 지금 박 대통령이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옛날에도 여러 차례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서 그렇게 됐어요. 네? 이게 관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거. 예. 무슨 전문가라는 거는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면 되는 거지. 지금 무슨 문제를 알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 알아요. 근데 왜 못 고치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 누가 하느냐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지금 다 사건은 드러났어요. 원인도 알고 다 합니다. 옛날부터 누가 할 거냐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강직하고 정말 책임의식이 있고 지금은 혹시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역사에 먼 후대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각오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찾아내는 게 박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의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위주의는 제거의 대상이지만 권위는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OECD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2.3명이 정부를 불신한다. 그것도 세월호 사건 나기 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났으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믿겠는가 이거거든요. 지금 믿음이 없어진 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제도를 고치고 무슨 총리도 갈고 내각도 인책하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하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 믿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거로부터 이 문제 해결이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른들 말 믿게 생겼으니까 아이들이. 글쎄요. 우리 어른들 말 믿다가 지금 애들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번에 지하철 사고 났을 때는 시키는 대로 안 했더니 살았다. 이러잖아요. 예. 사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살았다. 이 사고방식도 문제거든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 않겠습니까? 예. 이 문제도 우리 모든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야 될 게 정부고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거로부터 우리 나라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었던 갈릴리교회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9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고 지금은 이게 지금 자꾸만 문구점이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문구점이 내가 볼 때 70% 없어졌어요. 이 도매상도 가보면은 도매상도 지금 문 닫을 실정이라고 지금.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조그맣게 이를 몰래 다 파고 들어오고 자꾸 진출하고 그러니까 우리 소매상들은 다 지금 죽고 있다고 지금. 지금 30%만 계속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또 다 없어져. 도매상도 그 사람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재벌만 대기업만 남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는 다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은 욕심 부리지 말고 대기업 것만 하고 크게 우리 작은 것까지 다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경쟁력도 없어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힘으로는 안 돼요. 정부의 힘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이걸 도와줘야 돼요. 예,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의 고발 주제 앞서 들으셨습니다만 대기업들의 사업 진출 때문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알뜰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시장에 거대 이동통신 3사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 알뜰폰 사업자들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안 그래도 비대한 거대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권력만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짚어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역시 알뜰폰을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큰사랑 컴퓨터의 윤석구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알뜰폰. 이 알뜰폰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뜰폰 하면 아주 저렴한 휴대폰 단말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렴한 휴대폰 단말기도 사용하지만 고가 단말기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단말기 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저렴하게 요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독과점 상태에서 뭐 폭리를 차고 있다고 읍을 받건 이동 탐사의 망을 빌려서 망 도매 요금을 준 다음에 그걸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전국에 28개 사업자들이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현재 한 290만 명 가까이 우리 소비자들을 모아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이렇게 통신 요금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금 우리 신일 선생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이동통신 3사가 자신들이 너무 폭리차하고 요금 비싸니까 이게 생긴 대안시장인데 거기까지 다시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KT가 이미 진출했는데 이번에 U+까지 진출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KT까지 진출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알뜰폰 28개 기업, 그다음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거기에 종사하는 한 5만여 명의 일꾼들이 모두 생존권을 잃게 되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문제만큼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된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어서 이 통신망을 다시 다른 이 통신사가 그러니까 소규모 통신사들이 받아가지고 그 망을 다시 나누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죠. 요 부분도 근데 제가 조금 짚어봐야 되는 것이 제 친구가 그걸 쓰고 있어요. 네. 제 친구가 쓰고 있는데 약간의 좀 상당히 불편한 점도 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망이라는 거를 저희 같은 알뜰폰 통신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통 3사가 운영하는 모든 망을 그대로 임차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모든 서비스, 도가 기능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초기에 휴대폰을 통한 소액 결제 서비스 같은 것이 좀 알뜰폰이 안 되고 막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해결돼가지고.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근데 일단은 지금 LGU 플러스가 알뜰폰 진출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윤석 대표님. 네, 이통 3사의 결국 전형적인 그 횡포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인해서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SKT는 이미 자회사를 통해서 진출해 있는 거고요. 이번에 LGU 플러스가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참여하겠다고. 다음에 그러면 차례가 이제 KT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동통신 3사가 저가 시장하고 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통 3사가 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 알뜰폰 통신 28개 사업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그 고가 시장하고 저가 시장 그럼 이중으로 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이통 3사 서비스가 달라지나요? 만약 대기업이 들어가면은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결국 그 이통 3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수조 원대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 결국 그렇게 수조 원대를 쏟아붓는 거는 지금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그 시장 점유율 50대 30대 20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깨지 않으면은 이 그 고가 시장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가 지금 알뜰폰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이동통신 3사도 저가 상품을 내놓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저가 서비스는 그 차별이 되느냐 이 부분이죠.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기존 이동통신 3사 통신 서비스가 현재 점유율이 한 95% 그러니까 가입자가 5,400만 명인데 95% 대한 저가 시장의 알뜰폰이 5% 정도 점유율인데 이게 점유율이 점점 커지니까 이동통신 3사가 자신들의 마켓쉐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영업정지 같은 거 당했을 때 우회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뜰폰에 이렇게 탐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들어오면 서비스가 달라지냐 똑같은 동일한 망을 사용했다면 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오로지 28개 사업자가 열심히 일고는 알뜰폰 사업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꼴이 된다. 다만 처음에 LGU 플러스나 KT가 새로 진출하면서 좀 더 저렴한 요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도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신들이 저가 요금제 진출하고 싶으면 기존에 지금 95% 이동통신 요금 그 시장에서 대폭 인하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알뜰폰 사업을 할 때 망 도매 대가를 이미 받고 있어 이동통신 3사는요. 앉아서 거기 노동도 없이 그냥 돈을 버는 건데 그 도매가를 조금만 낮춰주면 그 소비자들에게는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와 소비자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5% 중소기업들이 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윤석 대표님? 네, 그 현재 여기에 그 참여한 알뜰폰 사업자 수가 28개인데요. 현재 저희가 그 한 280만 명 이상의 그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은 겨우 이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알뜰폰 사업자의 그 평균 가입자 수가 이제 8만 가입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가 현재 30만 명 이상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벌써 알뜰폰 사업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시피 이렇게 이통사들의 그 자회사가 이쪽 시장에 가입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 막강한 마케팅 정책이라든가 자금력을 가지고
이 시장을 전부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알뜰폰으로 진출을 한다면 지금 28개라고 그랬나요? 다 고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 부분이 제가 약간만 첨언하면 우리 대형마트들이 동네 슈퍼 와가지고 동네 슈퍼들 다 싹쓸이하고 전통시장 망하게 한 거랑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엄청난 이동통신 3사는 우리나라 세계 10위 안에 다 들어가는 대기업인 재벌인 회사인데다가 망을 도매를 해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 망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망도 가지고 있고 마케팅 비용도 엄청나고 노하우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본사하고 자회사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영업을 합니다. 실제로 SK텔레콤 영업정지되어 있던 그 기간 동안에 SK텔레 그 자회사 알뜰폰 회사가 번호 이동이 평소보다 2배가 늘어나고 아까 전에 대표님 이제 30만 명은 어느덧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지금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가 점유율 2등인데 곧 있으면 1등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U+가 KT까지 들어오면 이건 정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상도에도 어긋나고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어긋나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고 무엇보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거기서 열심히 일했던 5만 명의 그 종사자들 그 가족들 생존권이 날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독과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동통신 3사에 의한 독과점 상태라는 거는 부인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불만도 있고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떤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동통신 3사가 기존에 이제 MNO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95%나 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MNO 시장이 뭐예요, 근데? 이제 망 사업자라는 뜻이고 MVNO는 알뜰폰인데 이제 버추얼을 넣어가지고 V를 넣어서 버추얼 가상 사업자 망을 빌려서 하는 사업자니까 망을 자기들이 깔지는 않고 빌렸다 이런 뜻입니다. M이 망의 약자는 아니겠죠. M은 모바일 그다음에 N은 네트워크, O는 오퍼레이션 입니다. 오퍼레이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MNO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SK텔레콤만 보면 작년에 순이익이 무려 1.6조가 넘습니다. 작년에만. 그러니까 이미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에 따라서 OECD에서 최악의 통신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3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대한 저가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거라든지 알뜰폰 시장의 망 도매가를 인하해 주는 것으로 사회나 소비자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음 정부 당국에 나서서 이건 경제민주화에도 통신정책에도 소비자 후생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SKT에게는 철수를 공고하고 나머지 2개 사업자는 못 들어오게 등록을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법인데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어제 국회에서 국회 미방이 최원식 의원, 최민희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규율을 받거든요. 그래서 알뜰폰에는 이동통신 재벌 3사 진출하지 못하게 제가 법 개정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손해가 난다고 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시가에 진출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존의 알뜰폰 28개 사업자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내세울 겁니다. 그 막대한 자금력도 있고 본사하고의 망을 이렇게 저렴하게 대여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근데 알뜰폰 28개 사업자가 다 죽게 되면 지금의 MNO 시장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의혹이 굉장히 세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알뜰폰도 또 이동통신 3사가 장악이 되면 또 수도원이 오를 수 있다. 선의의 가격 경쟁이라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쟁이라는 그 자체 장점 자체가 발동하지 않게 되고 그 이동통신 3사가 또 거기서 무슨 장난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동안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사 호갱으로 정말 엄청난 통신요금 한 달에 평균으로만 가격 평균 없이 7만 원 지금 내고 있고 3, 4인 가구는 40만 원, 50만 원 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재발될 것이 분명하다. 대부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윤 대표님 지금 이제 28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8개사의 어떤 연합체 같은 게 결성이 돼 있고 그 연합체 차원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알뜰통신사업자 협회가 결성되어 있고요. 지난달에 이제 그 미래부라든가 방통위에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예. 우의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 성명서도 제출한 바가 있고요. 예. 또 그 협회 자체에서도 이통 3사의 자회사들이 들어올 협회 자체 회원이 될 수 없게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협회 SK텔레링크 같은 회사들이 못 들어오게 지금 이제 그 협회는 이제 회원사로는 가입이 돼 있는데. 회원사가 가입이 돼 있는데. 굉장히 좀 일정한 거리를 좀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보시면 우리 신임 교수님 보시면 정말 선량한 중소기업인의 딱 표상처럼 해주셨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청취자들인데 사실 되게 성실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교수님도 그런데. 아니, 우리 청취자들께서 우리 윤석구 대표님 얼굴을 벌써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해갖고 이 시장을 5% 290만 명 가까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더 저렴하게 요금을 제공하고 싶어요. 저분들은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근데 이동통신 3사로 또 망을 사와야 되잖아요. 모두가 3사로부터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폰 협회가 있긴 한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해서 오늘 윤석열 대표님은 아주 정말 용감하게 나서주신 거예요. 그냥 망을 빌려야 되고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재계약을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을 안 빌려준다 이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얘는 딱 재계약할 때 너 저번에 방송 나갔어? 너가 문제 제기하고 다녀? 너 아웃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비자단체나 NGO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 저분들을 돕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망을 좀 도매가를 인하해주면 더 소비자는 저렴하게 알뜰폰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근데 또 이동통신 3사가 대충 알뜰폰 매출의 40% 정도의 망을 도매를 해줍니다. 근데 망 도매라는 건 사실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잖아요.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아요. 마케팅 비용도 안 들고 저분들이 다 장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인하해주면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이 가능한데 그 인하의 요구에는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SK텔레콤이나 이런 자회사들은 본사보고 인하해달라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들어오면 결국 소비자 편익에도 문제가 된다. 독과점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뿐만 아니라 망 도매 요금이 인하되면 우리에게 오는 지금 알뜰폰 요금이 기본 요금 막 3,000원, 4,000원짜리도 있고요. 통화 요금도 기존 통신사는 2.8인데 2.5는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절반. 그래서 반가 통신비가 구현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잘 우리가 찾아보면 뭐 3분의 1 요금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소비자들로서는 지금 이 비싼 통신 요금 시장에서 고통해서 알뜰폰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갔더니 또 이동통신 3사 장악했다. 그리고 일정하게 가격 경쟁 안 한다.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네. 만약 우리 윤 대표님 불이익 받으시면요. 저희 방송에 또 모실게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다 이게 밝혀버립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입장을 밝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세상이 이게 올바른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윤 대표님이 지금 정부 측에 바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일단 기본 취지가 알뜰폰을 출시하게 된 이제 기본 취지는 결국 이통 3사가 장악하고 있는 50대, 30대, 20 이런 고착화된 시장 점유율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폐단,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게다가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급한다든가 이름으로써 결국 모든 거는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당 7만 원씩 낸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타파하고 요금제로 승부를 한다. 서비스 질로 승부한다. 이런 것이 기본 취지인데 이런 기본 취지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거죠. 이런 기본 취지를 지킨다는 거는 결국 자유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요금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이쪽 알뜰폰 시장에 진입한다면은 지금까지 저희 말씀 나눈 대로 다시 시장은 50대, 30대, 20으로 고착화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모든 비용은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결국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 기본 취지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소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경제민주화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인이나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모든 조금 장사 좀 하고 영업 좀 되면 대기업이 들어가고 해먹으겠다. 그것도 이미 막대한 순위를 거둔 이동통신 3사가 또 그 시장에 들어오겠다. 이건 경제민주화에도 상도에도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권에도 모두 역행하는 참 정말 최악의
그런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로 가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오늘도 여러분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0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죠. 아이들이 존경하는 기쁜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야죠. 맞습니다. 정말 그런 어른이 되기 참것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10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어른이 되길 제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우리 모두 다짐해야겠죠. 828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반성의 날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정과 비리를 동전해지는 침묵으로 일관한 그 결과로 그 꽃 같은 아이들이 아무 죄 없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카네이션 대신 상장을 가슴에 달아야 할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그리고 작가 이영선 조은별 진행의 신유리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